오늘은 이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된 내용들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5일 연속입니다. 2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상황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지금 이게 희망적인 숫자들입니다. 숫자들이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굉장히 좀 풀리기 또 좋은 그런 트렌드인데요. 이렇게 지금 저희가 5일 연속 계속 적은 숫자의 환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1, 2주 정도 전에 했었던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효과가 이제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그 코로나19라고 부르는 질환은 보통 저희가 이제 14일까지 잠복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확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이라도 이러한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을 놓으면 다시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양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 대규모 종교 행사도 있었고 또 선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분명히 이제 사회적인 접촉이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러한 늘어난 접촉이 한 세컨드 웨이브가 4월 말 5월 초쯤 또 오실 수 있다라는 걱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의는 저희가 계속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저희가 원인을 모르는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모르는 코로나19 확진이 아직까지도 있거든요. 이거는 사회 일각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이 숨어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완전히 저희가 찾아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되지 않는 한은 조금 계속 주의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케이스가 바로 경북 예천의 경우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30명 넘게 급증을 했고 인근 지역으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거든요.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감염 경로를 모르는 이러한 그 코로나19 감염을 우리가 놓쳤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천에서의 감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이제 전체 확진자가 5명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며칠 사이에 계속 확진자가 늘어서 지금은 이제 34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 번째 감염자가 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고 그다음에 또 본인의 증상이 심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코로나19를 의심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밀접 접촉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식의 지역사회 안에서의 집단 감염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천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이 이런 우리가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코로나19 감염을 그냥 두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은 좀 당분간은 좀 더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체적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주일 연장하기로 결정을 내렸고요. 아무튼 예천 지역의 확산세는 지금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30명 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재양성 얘기를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아까 브리핑에서 잠깐 나왔던 내용인데 중요합니다. 양성 판정받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까지 141명 정도인데 이게 어떤 의미라고 우리가 봐야 될지 좀 궁금하네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재확진이 된 경우가 지금까지 이제 2.1%에서 나타났는데요. 이 재확진에 대한 얘기는 사실 코로나19의 근원지였던 중국에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논문에서는 대충 전체적인 코로나19 감염자의 대략 한 9에서 14% 정도까지도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중국의 문헌에 비해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재확진 사례가 아직 많이 적은 거기는 한데 이게 조금 더 이제 지나면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재확진이 왜 나타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가능성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가 퇴원을 하고 그 뒤에 본인의 면역력에 이제 일정한 어떤 특정한 변화가 생기면서 완전히 없어진 줄 알았던 바이러스가 조금 남아있던 것이 다시 증식하면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재활성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던 바이러스는 완전히 없어졌는데 그다음에 다시 원인 모르는 그런 지역사회 감염이나 또는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에 의해서 다시 감염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재감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활성화나 재감염 둘 다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2차 감염이 있느냐 없느냐.
즉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는 이 2차 감염은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감염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행한 바이러스 배양에서도 더 이상의 증식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러한 다른 사람에 대한 감염력은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될 텐데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렇게 다시 나타난 임상 증상이 진짜 중증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냐 아니면 가볍게 끝날까라는 점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또 증상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재감염의 여부는 아직까지는 이게 뭐 세포 배양도 지금 일부만 진행되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재감염일 경우의 여부인데요. 만약에 이게 재감염이라면은 재활성화보다는 조금 더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감염을 앓자마자 다시 감염된 거거든요. 그러면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에 의한 면역력이 안 생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례가 될 거거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코로나19에 의한 면역력이 얼마나 갈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일각에서 얘기했던 그 집단 면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건지는 저희가 면밀한 조사, 예를 들어 아까처럼 뭐 세포 배양이라던가 또는 처음에 있던 바이러스와 나중에 나오는 바이러스의 어떤 비교 분석을 통한 동일한 바이러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본다던가 해서 좀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일본에서는 이 재양성 사례가 163건이다라고 발표를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사실 뭐 바이러스가 우리가 사스도 겪었고 메르스도 겪었는데 당시에도 이렇게 재양성되는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까? 사스는 국내 환자가 3명밖에 없어서 이제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고요.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지막 환자가 수개월간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다 안 나오다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제 끈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의 일환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이러스의 특성 때문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재활성화가 되는 게 이게 어떤 그 회복기에 들어오면서 바이러스가 완전히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면역력의 어떤 증감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나왔다 안 나왔다는 시기를 좀 일정 기간 거치다가 그러다가 없어지는 코스를 밟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까지도 저희가 다 고려를 해서 아마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장 질환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을 일으킨다는 분석이 이제 외국에서 좀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 국내에서도 없었던 건 아니라고 일단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심장 질환 겪은 사례가 일단 처음으로 보고돼서 이 사례는 어떻게 좀 저희가 바라봐야 될까요? 이제 20대 여성에서 감염되기 전에 알았던 기저질환이 없었는데 이제 심장질환이 나왔고요. 근데 이런 심장질환에 대한 그 기존의 보고는 중국에서도 중난병원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논문에 보면은 대략 한 코로나19 환자 20% 정도에서 심장 이상 증세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몇 가지 특성들 중에 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19가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의 세포를 감염시킬 때 그 사용하게 되는 리셉터 부위가 ACE2라고 부르는 리셉터거든요.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ACE2 리셉터가 있는 모든 세포에 이론적으로는 감염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ACE2 리셉터가 호흡기에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ACE2 리셉터는 호흡기 외에도 심혈관계라든가 다른 장기 부에도 분명히 있는 리셉터거든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이 코로나19 감염이 호흡기 감염뿐만이 아니라 다른 감염도 충분히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가 지금 현재 이러한 그 심장계통의 어떤 감염 형태로 나타난 거고 이거 말고도 일부에서는 이제 간 쪽에 어떤 감염을 일으킨다라는 얘기도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사례는 굉장히 적었고 그다음에 그 보고에 이제 진위 여부에 대해서 약간 논란은 있지만 신경계통의 감염을 일으킨다는 얘기도 일부 있었습니다. 신경계요?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소화기 쪽의 감염은 워낙 코로나19가 소화기 감염을 같이 동반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전체 환자의 한 3분의 1 정도에서 소화기 증상을 동반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소화기 계통의 감염은 또 잘 알려지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 외에 다른 감염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뭐 짚어주신 신경계 질환, 뭐 심장 질환 여러 가지 이제 연관성이 이렇게 의심이 되니까 사실 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이 더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랑 백신이 빨리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보건당국에서
국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어떤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여기서 이 백신은 어떤 백신이고 이게 좀 언제쯤 실용 가능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말씀 주신 백신은 이제 이노 4800이라는 백신 후보 물질인데요. 네. 이거를 40명의 건강한 성인에게 접종을 해서 안정성을 평가를 하고 이후 괜찮으면 이제 고령자들에게도 평가를 해서 이제 유효성을 보겠다라는 이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백신은 기존의 백신하고 좀 다른 형태의 백신입니다. 이제 저희가 보통 백신이라고 하게 되면은 항원성을 나타내는 그런 여러 단백질 부분을 이용해서 백신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유전자 백신이라서 어떤 항원성을 나타내는 단백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백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생산 설비로 굉장히 신속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저희가 대량으로 만들기는 좀 어려운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임상 실험을 지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대규모로 많은 사람들에게 맞추기는 조금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는 그런 백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백신 말고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백신에 대한 임상 평가도 중국하고 이제 미국 쪽에서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백신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게 진짜로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릴 것 같고요. 어떤 그룹의 경우에 있어서는 최소 5년도 걸린다는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국제적인 공조가 워낙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5년보다는 좀 빨리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치료제 중에 렘데시비르 이거는 저희가 뭐 많이 다루긴 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이걸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을 한 건데 이 환자 대부분, 그러니까 125명 정도가 이 치료제를 넣었는데 일주일 만에 퇴원했다 이런 보도도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좀 평가해야 될까요? 이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임상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이제 반면에 이제 이런 항상 시험이 나오면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항상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중환자의 경우에서 사망률을 역전시키지는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한 10% 정도의 사망률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60% 정도에서는 간 수치의 상승이라던가 또는 소화기 증상이라던가 또는 직장 출혈과 같은 부작용이 일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렘데시비르가 분명히 일부 환자군에게 임상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명확해 보이는데 말씀드렸던 어떤 중환자에 있어서의 사망률의 부분이라던가 또는 부작용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면은 이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하는 데서 분명히 좋은 그런 무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4월 19일, 그러니까 오는 일요일이면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가 되는데 이번 주말에 이제 정부에서는 연장 여부를 아마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로서 연장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제는 뭐 생활 방역으로 전환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들 많이 이제 답답해하시고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게 어떤 사회적인 큰 이벤트 없이 쭉 내려온 거라면은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이번 주말 정도의 양상을 봐서 큰 문제가 없다면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여러 가지 큰 사회적인 그 행사를 겪지 않았었습니까? 뭐 부활절 같은 종교 행사도 있었고 벚꽃놀이와 같은 큰 대규모의 어떤 야외 놀이도 있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사람과 사람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약간 느슨해진 측면이 있고 비록 총선 투표는 안전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투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느슨해졌던 거는 저희가 무시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이 아마 4월 말일 겁니다. 즉 14일의 잠복기를 고려를 하게 되면은 15일 총선에서 플러스 14일하면 대략 한 4월 29일에서 30일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어떤 그 답답하고 어려운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총선에 의한 어떤 그 세컨 웨이브만 없다면 그러면 저는 이제는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 동안에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원인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더 조치를 취하고 이러면은 저희가 아마 4월 말까지의 양상을 보고 5월 달에는 분명히 생활 방역으로 확실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4일이라는 기간을 뭐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만약에 이건 뭐 어디까지나 최악의 상황입니다만 가정을 해서 우리가 느슨해졌던 기간 동안 혹시 모를 어떤 전파나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그 14일을 두고 그 중간에 혹시나 또 발생할 수 확진자가 뭐 증폭된다든지 그런 거를 고려해서라도
최소, 그러니까 미니멈 2주 정도 연장하는 게 좀 바람직해 보인다. 예, 지금 현재 4월 19일까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 연장 종료일로 되어 있는데요. 최소한도 거기서 일주일 정도 더 간 4월 26일 정도까지는 저희가 26일. 예, 분위기를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마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네.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본 걸 보면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필요성은 있다. 뭐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시고 이제 경제 활동도 하셔야 되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19일은 이르다. 라는 여론조사를 보면 63.6%가 이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뭐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만 한 거기 때문에 네. 전국 단위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서울시의 인구를 생각해 보면 그만큼 어느 정도 여론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라도 정부가 이제 이번 주말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나라 밖 상황 저희가 좀 짚어볼까요? 일본은요. 지금 누적 확진자 10,000명 넘었습니다. 네. 긴급 사태 선언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 조치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좀 뒷북 대응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응이 좀 늦었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전망을 하고 계신지 일본 상황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좀 많이 늦었다고 많이 늦었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일본의 데이터를 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환자는 10,000명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시행했던 검사 건수가 인구 100만 명당 796건입니다. 예. 여기에서 인구 100만 명당 73명의 환자를 보고를 했거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0만 명당 1,659건의 검사를 했다고 하지만 예. 네. 이게 이제 중복 검사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되면 인구 100만 명당 우리는 2만 건 정도의 검사를 했거든요. 예. 거의 20배 이상의 검사 건수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자를 인구 100만 명당 207명을 보고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이 2만 건, 인구 100만 명당 2만 건 정도 수행했던 검사의 양성률이 대략 한 3% 정도 됐거든요. 예. 일본은 지금 검사 양성률이 60% 이상입니다. 예. 그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가 지역사회 안에 숨어 있다는 얘기이고요. 예. 아까 이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런 코로나19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 확진자의 대략 한 70% 이상의 감염 경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얘기는 굉장히 지역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소리이고 예.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지역사회에 숨어 있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십만 명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수십만 명의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저희가 더 이상의 확산을 막을 수 있지만 예. 대응 자체를 지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은 코로나19가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3일에서 일주일이거든요. 예. 2주만 지나가면은 그러면 4배에서 16배가 됩니다. 예. 50만 명 가정하면은 다다음 주에는 200만 명에서 1,000만 명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이 급박한 시기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시기에 지금 내린 그 조치가 이게 긴급 사태를 이제 전국에 대해서 내렸다라고는 하는데 네. 그 도쿄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런 긴급 상황에 대한 조치들이 그렇게까지 강력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치도 마스크 2장 제공하고 그다음에 사회에다가 회사에다가 이제 권고를 주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많은 환자가 숨어 있는 것에 비해서 이러한 그 대응은 예. 조금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좀 일본의 상황은 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런 뒷북 대응으로 인해서 뭐 일본 내에서도 사실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거세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에서는 처음에는 좀 비판적으로 보다가 이제서야 좀 공식 도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서야 이제 도입을 한다면 이것 역시 좀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 드라이브 스루가 국내에서 사실 도입된 이유는 검사 역량이 대량으로 확보된 데에 반해서 검체 채취가 일종의 그 병목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많은 검체를 채취하기 위해서 드라이브 스루를 도입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검사 역량 자체가 그만큼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다. 도쿄 같은 경우 하루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검사 건수가 몇백 건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설 검사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검사 역량에 대한 확보와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도입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기 싱가포르를 그래도 방역에 있어서는
최고다. 그리고 통제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좀 극찬을 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그 이유나 배경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아까도 중간에 나왔었지만 이제 숨어있던 감염을 방치한 경우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가 계속 조용한 감염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아무리 해외에서 들어오는 감염 사례를 유입되는 것들을 막는다 하더라도 100% 막을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역 사회 안에 어느 부분에서 조용한 감염이 발생할 수가 있고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코로나19의 특성을 봤을 때 한두 달만 지나가도 이런 정도의 집단 감염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용한 감염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분명히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어떤 감시와 그다음에 검사를 수행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싱가포르만 일어난 게 아니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도 이제 스웨덴도 역시 마찬가지의 사례였었거든요. 이제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의한 어떤 집단 감염이 발병한 사례였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등교 계약 후에도 또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등교 계약을 좀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등교 계약의 시기 우리나라는 좀 더 미뤄야 된다고 보십니까? 등교 계약이 이제 어려운 이유는 이 등교 계약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이동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단순히 학교만 등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학교와 연관된 학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활성화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무증상이나 가벼운 증상 감염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들을 통한 또 집단 감염의 형태도 저희가 충분히 그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러한 등교는 분명히 저희가 조금 조심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를 언제로 잡을 것이냐? 이거는 결국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사회에서의 어떤 방역 시스템과 같이 물려가야 될 텐데 일단 생활 방역이 된다면 그때는 등교도 미루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조치들, 즉 아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검사를 받게 하고 학교에 못 나오게 한다던가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국가에서 잘 전해 듣지 못했던 남녀 외출 2부제. 이거 실효성이 있는 조치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글쎄요, 남녀 외출 2부제라는 걸 저도 처음 들어봐서 뭐 저도 아까 처음 들어봤습니다. 얘기 들어서 뭐 부부끼리 이제 외출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는데요. 글쎄요, 이게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차라리 뭐 연도별이나 뭐 이런 식으로는 더 많이 들어봤지만 이런 성별에 따른 거는 진짜 처음 들어보는 것 같고요. 분명히 같이 한 집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를 절대적으로 제한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한 거는 같은데요.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 의학과 교수와 함께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